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84쪽의 논증 비판하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심화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본의 연역 논증 비판하기를 보면 우리가 타당성하고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몇 가지 고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밑에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일상의 토론에서 제시되는 논증은 내가 제시한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따라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한 논증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귀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모든 전제가 참이라는 이래야 됩니다. 전제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그것을 신뢰성을 잃는다 해도 이것에 대한 건전성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모든 전제가 참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건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사소한 것일 수 있겠지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정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연역 논증의 타당성 그리고 건전성 문제 제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1번부터 보면 타당성 문제 제기가 나와요. 타당성을 비판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주어진 전제들이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가능성 앞에다가 무엇을 좀 생각하시냐 그러면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논리적 가능성. 제가 여러분한테 논리적 가능성과 법칙적 가능성을 좀 구분을 해드릴 텐데요. 이 연역이나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지 법칙적 가능성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필연성, 논리적 개연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가능성을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레를 상상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케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은데, 여러분 법칙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러한 상상은 논리적 상상이에요. 법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법칙적 가능성이고 우리가 보는 건 법칙적 가능성이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입니다. 법칙적 가능성으로는 제가 63빌딩에서 하늘을 난다, 불가능하죠. 법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물고기가 돼서 태평양을 헤엄친다, 법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상상이 가능하죠. 네, 논리적으로 상상 가능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상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여러분 2 곱하기 2는 5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논리학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옆으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중세 철학에서, 중세 신학에서 신의 문제가 있는데 신의 전능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신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전선하다라고 하죠. 신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은 전능하지만 그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논리적인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니 신의 전능성을 어떻게 저렇게 불경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신의 전능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발레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성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선 여러분하고 우리 688쪽에 귀납 논증 비판하기 바로 윗단락을 먼저 볼게요. 건전성 문제 제기는 첫 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구성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 형식화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론만 구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도 들어주는 거죠. 반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론 구성, 반례 제시라고 하는 것이 연형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86쪽으로 가보시면요. 논리적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 문장이 있고 논리적 접속사가 들어간 복합 문장이 있어요. 이 단순 문장은 주장이 A예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합니까? not A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만일에 not A예요. 반론은 not A의 not이죠. 그러니까 A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이건 단순 문장이고 복합 문장은 이제 논리적 접속사들이 들어갑니다. 선언이냐, 연언이냐, 아니면 조건이냐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먼저 만약 A라면 B다라고 하는 조건 명제가 나와요. 거기 주장은 A면 B 그랬는데 반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이고 not B예요. 이건 여러분 반론이죠. 반례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조금 세월에 흔적이 묻어나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87쪽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겠죠? 만약 영희가 날라리라면 영희는 나이트클럽에 간다. 뭐 나이트클럽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클럽까지 나이트클럽은 여러분 나이에는 좀 맞지 않겠죠? 근데 영희가 날라리라면 여러분 이 날라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익숙한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비행 청소년 뭐 이렇게 이게 좀 세월이 좀 느껴지죠. 몇 년 전일까 막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영희가 날라리라면 영희는 나이트클럽에 간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A이면 B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반론을 제시하면 A이지만 not B인 경우, 그러니까 날라리는 맞아요. 근데 나이트클럽을 안 가요. 그럼 어디 가요? 예를 하나 제시하는 거죠. 발레를 뭐냐 그러면 다른 클럽에 간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이태원 클럽에 간다, 아니면 홍대 클럽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도 구성하고 발레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연원 명제가 나오는데 A이고 B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A이고 B라는 주장의 반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not A라고만 해도 되고 not B라고만 해도 되고 not A 그리고 not B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는 not A 또는 not B라고 해도 됩니다. 제일 강한 거는 뭐냐면 하나만 부정해도 되는데 둘 다 부정하는 경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주장이 되겠죠.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A 또는 B라고 하는 선언 문장이 있는데 이거 A 또는 B는 not A 그리고 not B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반론을 이런 형식화하는 거, 포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반례 제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귀납논증 비판하기가 있는데, 이 귀납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논증처럼 타당성과 건전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보통 타당성 관련해서는 강도라고 해요. 스트렝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면 그만큼 설득력이 있겠죠. 코전시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것은 조금 뭐 책마다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연역 논증의 타당성 관련 문제, 타당성이 귀납 논증에서는 뭐 합당성이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귀납적 합당성 이렇게 얘기해요. 연역적 타당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리고 뭐 나중에 건전성 문제, 뭐 설득력 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귀납 논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합당성 문제,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의 뭐 참이냐라고 하는 신뢰성 문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유의미한 비판이 안 돼요. 90쪽의 맨 윗줄에 보면 유의미한 비판이 되려면 전제들이 모두 참 혹은 참이 될 개연성이 높을지라도 결론이 참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능성만으로는 유의미한 비판이 안 됩니다. 그러한 거짓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귀납 논증의 정의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은 아니잖아요.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반 그부 영수는 왼손잡이다. 우리 반 그부 순이는 왼손잡이다. 따라서 우리 반 그부들의 대부분은 왼손잡이다 그래요. 이 논증을 우리가 이 합당성, 귀납적 합당성에 의거해서 유의미한 비판을 하려면 이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내지 성인 표본에서 왼손잡이의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9대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면 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잠깐 하고서 또 읽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왼손으로 필기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거의 없었다면 지금은 한 4명, 뭐 5명 정도씩은 되는 것 같아요. 한 반에. 물론 이제 아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심지어는 양손을 다 쓰더라고요. 왼손잡이는 양손도 다 쓰죠.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왼손잡이가 드물다가 최근에 와서 왼손 오른손을 다 쓰거나 왼손잡이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사실은 왼손잡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왼손으로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후천적으로 고쳐줬죠. 왼손으로 쓰지 말라고. 근데 또 세월이 바뀌었어요. 좌뇌 우뇌 나오고, 양손을 다 쓴 사람이 훨씬 뭐 두뇌 발달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부러도 뭐 왼손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왼손으로 글을 쓰는데도 글씨가 이뻐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건 글도 아니고 도대체 배우고 못 배우를 떠나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 뜻대로 안 돼서. 자, 그러면 이런 결론과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귀납 논증이 이제 약화도 되고 강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의 문제는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귀납적 일반화는요, 좀 더 큰 표본에 대한 추가 정보에 의해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부들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성인 표본으로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결론의
결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의 그 귀납적 일반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통계적 3단 논법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집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일수록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화를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유비 논증은 뭐 앞에서도 문제 풀면서 봤지만 유사성의 근거에서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비유사성, 즉 차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인과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표본을 실험과 대조군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귀납적 일반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본의 크기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큰 표본에선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는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하나 인과 논증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실험군과 대중군과 실험군 사이에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성질은 서로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죠. 만일에 이런 동질성이 약화되게 되면 이 인과 논증은 약한 논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뭐 합당성이 강한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전제들이 실제로 거짓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뢰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논증을 보면 이 얘 바로 밑에 있는 부분들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도 풀게 될 텐데, 어느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전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느냐 그러면, 뭐 응답에 대한 어떤 뭐 샤이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대통령 선호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정 후보, 뭐 정당,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정치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전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최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뭐 CNN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그 많은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피해자라고 해야 되냐의 문제도 있고, 뭐 고소인이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도 나오고, 사자 명예훼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가해, 3차 가해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뭐 과민하게 이제 반응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이 더 폴리티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적대의 불가피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갈등의 불가피성.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제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성추행 사건이 안고 있는 이 파장은 한국 사회에 참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안을 놓고서 뭐 세대별로, 그 다음에 성별로, 또 나이별로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그 각자의 의견들을 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의를 더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겠죠. 일단 뭐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전화해서 여러분 입장을 물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스럽죠.
각자 놓여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개인적 상황들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세대도 있고, 성별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면 이러한 논증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마지막 단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뭐 통계 저기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죠. 그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 통계적 3단 논법을 예로 든다. 그래가지고, 통계적 3단 논법의 전제에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모집단입니까? 예, 아니죠? 이거 중거 집단입니다. 모집단, 표본 모집단 쓰는 거는 어디서 쓰죠? 귀납적 일반화에서 씁니다. 이게 우리가 책을 이렇게 수정을 여러 번 하고 꼼꼼하게 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 고치는 재미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제 통계적 사고에서 필요한 또 통계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는 과학이죠. 예. 통계는 과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93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요, 예, 거기에 이제 2번이 있는데, 1번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과제를 드렸어요. 예, 과제를 드렸고, 2번, 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비판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저 밑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우리를 공동체 참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위는 노동시간의 증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무래도, 워라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이 증가하니까 공동체 참여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것을 논박할 수 있는, 이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는 뭐겠냐 그러면, 기억을 봤더니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뭡니까? 노동시간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을 봤더니 뭐 노동시간이 늘어난 집단이나 줄어든 집단이나 그냥 시민활동 시간은 다 감소했다. 그러면 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개인주의의 팽배라 할까요? 아니면 여가생활, 취미생활의 어떤 중요성, 뭐 욜로, 뭐 이런 뭐 유행,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이고, 디귿은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가정 외에 어떤 노동 시간의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페미니즘, 특히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보면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 비율의 증가가 개인 노동 시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사 노동은 무급이죠. 예. 많은 전업주부들이 주변 사람들의 아주 따가운 눈총, 또 부러운 눈총들을 봤는데, 집에 있어 좋겠다. 맨날 뭐 커피 마시고 뭐 자유롭게 뭐 하고, 집에 안 있어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저도 제가 살림을 했었는데,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첫째 낳았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저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제가 키웠죠. 예. 했더니 그 최초의 이 분절적 언어가 뭐였냐 그러면 아빠였어요. 아빠.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 안 자고 계속 애를 붙들고 엄마 해보라고 엄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애가 계속 엄마 해도 엄마 안 하고 아빠 이러니까 막 그때서부터 힘든데도 퇴근해서 와서 계속 붙들고 엄마라고 하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를 다 했지만 집에서 여러분 그 살림하는 거 티도 안 나요. 예, 청소해봤자 돌아서면 또 머리카락이고 먼지예요. 설거지 뭐 밥하고 이러는 거 제가 뭐 반찬까지는 할 수 있는 뭐 실력이 안 돼서 못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돌아서면 일하고 가사노동이 왜 무급입니까 이게. 예. 이제는 그렇게 따지지 않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은요, 여러분께 제가 1번을 숙제로 내드렸는데, 이 3번을 잘 들으시면 1번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풀어드리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만 봤냐, 그러면, 이게 양도논법, 딜레마 논증이고 형식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 비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호화해 보면 A이면 B이고 C이면 B이고 A 또는 C 그러므로 B예요. 일단 여러분 결론이 정언명제이지 선언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지금 이제 여기 소전제가 그 선언명제로 되어 있는데 긍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적이에요. 그래서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이죠. 자, 여기에서 전제 1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가를 보는 겁니다. A이면 B다에 대한 비판하죠. 이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 조건명제 A이고 not B라고 하죠. 이고나 이지만이나 그러면 A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일상 표현이에요. A이지만 not B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B가 와요. A이지만 B는 와요. 하지만 not B인 거 슬프진 않아요. 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1 C이면 B잖아요. 네, 날이 개요. 하지만 날이 갠다고 해도 슬프지 않은 경우. 왜?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이것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늘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A 또는 C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not A 그리고 not C. 그러니까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개는 것도 아니고 흐린 날 있잖아요. 흐린 날. 예. 이게 사실 흑백사고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것을 갖다가 제3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는 잘못됐고 가나 다가 이 논증에 대한 이제 평가로서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1번도 풀어보시는데 이 할머님께서 얼마나 날마다 슬픔 속에서 사셨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님이 이제 이 논리학, 이 양도논법을 배우고 나셔서 날마다 기쁘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사고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막 사람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렇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을 꼭 보시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어둠만 보시면 안 돼요. 빛이 있거든요. 양쪽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논리 어떤 규칙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어떤 심리적 편향들을 고쳐나가면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죠.
이 인과논증인데 이 연구진의 결론을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는데 C는 이의 원인이다는 저 밑에 있어요. 유전자 NUDT15에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게 이제 C는 이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또 978명의 크론병 환자들을 다 분석을 했더니 모두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 돌연변이 있는 환자는 그 실험군과 이 대조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유의미한 결론을 내린 거죠. 1번, 최근 크론병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 X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죠. 이거 더 큰, 앞에서도 뵀지만 더 큰 표본에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논증의 결론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과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끌어내서 실험군과 대지군으로 나눠서 평가하기 때문에 귀납적 일반화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약화 강화가 여기서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3번 100명을 추가로 조사했더니 부작용이 낮대요. 표본의 수가 증가했으니까 결론을 강화하고 있죠. 4번은 뭡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한 거고. 5번은 뭐냐 그러면 이거 유전자 차이 이외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건 결론을 강화하죠. 왜? 동질성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질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논증이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죠.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를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여론조사네요. 결국 전체 유권자 중 60%, 약 60%가 A당을 지지한다고 해요.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유권자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위 논증의 전제가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이 논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수하고 지금 관련되는 것이 아니죠. 1번이 옳지 않고, 그럼 나머지는 다 정답이 맞는 평가가 되겠네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약화되죠. 표본의 편향성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편향 통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넘어가서 3번 보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거짓 응답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론의 참일 개연성을 낮추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런 A당 지지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강화되겠고, 5번을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응답 거부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의 개연성, 참일 개연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정답 1번이고, 6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 실험가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거는 뭐냐 그랬는데, 결국 핵융합이 일어나면 헬륨4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험한 방에서의 핵융합 실험을 한 방에서의 헬륨4의 양이 자연 상태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오면 결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3번이죠. 실험이 진행된 반 내부 공기 중에서 발견된 헬륨4의 양은 일반적인 공기 중에서 발견되는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헬륨4의 양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실험가들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 자 7번을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기호화시켜 보시면 이것이 이제 단순 구성적 양도능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A이면 C, B이면 C, A 또는 B, 그러므로 C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가번부터 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건 뭐냐 그러면 B이면 C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판하면 됩니까? B이지만 낫스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문화의 질이 주변국보다 비교해서 우월하다면 그랬는데 우월해요. 그렇다고 한류가 유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보면 뭐 사드 문제 이런 거 유행하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반론에 따른 반례를 제시한 거죠. 맞고요. 나본을 보면 도출되지 않는다? 이거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타당합니다. 예, 단순 구성적 양도론법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고요. 다를 보니까 다는 뭐냐면은 A 또는 B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월하거나 문화의 질이 주변국보다 우월하거나 연예인 이미지가 우월하거나 문화의 질이 우월하거나. 근데 문화의 질도 연예인의 이미지의 우월성이나 문화의 질의 우월성이나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가하고 다가 올바르게 비판한 겁니다. 나는 타당한 논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 그럼 8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 논증을 올바르게 비판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우선 이것을 여러분 기호화해 보시면 A이면 B이고 not B이면 not C이고 A 또는 not C이고 그러므로 not B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딜레마 논증의 구성 형식을 이미 여러분들 4가지로 알고 계시죠. 만일에 이것이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려면은요, A면 B, not B면 not C, A 또는 not B, 그러므로 B 또는 not C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죠. 가를 보면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더라도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지 않을 수 있다. A이면 B이지만 A이지만 not B인 경우 있잖아요. 영화 대신 연극.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뭐냐 그러면 타당하게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하게 도출되려면 A면 B, not B면 not C, 그 다음에 A 또는 not B, 그러므로 B 또는 not C가 나와야 돼요. 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또는 not C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비판을 하면 not A 그리고 C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지 않고 not A이고 대신에 영수를 좋아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C가 뭡니까? 지금 관심이 없단데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이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에 보면 A씨 성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4개 지역을 설문조사했더니 한 60% 정도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논증에 대한 평가를 보는 겁니다. 1번을 봤더니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금주를 권하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 표본의 편향이죠. 이게 이슬람교인들은 교도들은 절대 아주 철저하게 금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술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아예 비행기로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2번 최근 음주자